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원래는 고구려인이었다가 갈라져 나온 세력이 백제를 만들었다고 보통 알고 있죠. 많이들 백제 시조가 온조라는 게 정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의 정사사서 삼국사기에서조차 일설에는 백제 시조는 온조가 아니라 비류왕인데 이렇다 비류 시조설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설 말고도 하나를 더 소개하고 있어요. 아니다. 온조, 비류 둘 다 아닌 제3의 인물이 시조다. 이렇게 세 설을 다 소개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쪽이 옳은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백제 진짜 시조가 누구냐에 대해 우리의 거대 정사 사서인 삼국사기의 최종 결론은 난 몰라 입니다. 일단 세 개 다 소개는 해줄게. 판단은 읽는 너희들이 해봐 라는 거죠. 삼국사기조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온조 시조설만을 절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의외로 근거 부족한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일단 주목되는 건 이 세 번째예요. 온조도 비류도 아닌 제3의 인물이다. 굉장히 뜬금없게 느껴지죠. 온조랑 비류는 형제이기 때문에 하물며 비류가 형이잖아요. 둘 다 함께 같이 짐 싸서 같이 남으로 내려왔는데 비류는 배제되고 동생 온조가 시조로 추앙되는 이야기가 남았다. 분명히 뭔가 석연치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결론 내린 삼국사기 이야기 및 그 소개된 비류 시조설과 맞물려 이 비류가 시조다라는 얘기도 우리 마음에 강하게 어필하는 포인트는 그 일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3의 인물은 또 뭐냐 이거예요. 대체 삼국사기가 소개하는 이 제3의 인물은 누구냐? 내용을 한번 보시죠. 중국 정사 사서들인 북사 및 수서 모두에는 동명의 후손인 구태가 있었는데 어질고 신의가 있었다. 처음으로 대방의 옛 땅에 나라를 세웠다. 한나라의 요동태수였던 공손 도가 그의 딸을 아내로 주어 드디어 동쪽의 강국이 되었다고 한다. 이게 지금 북사 수서 내용이라는 건데 대단히 의아한 내용이죠. 구태라는 이 뜬금없이 튀어나온 기이한 인물이 백제의 시조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구태도 구태인데 동명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근데 이 동명이 여러분들 아시는 주몽, 추모 그 동명 상황이 있고 또 다른 동명도 있지 않습니까? 해당 사서의 원문을 제대로 다 볼 필요가 생깁니다. 북사, 백제는 대체로 마한의 족속이다. 여기서 나왔다. 좀 갑자기 이상한 나라 이름이 등장하는데 다른 데서는 탁, 리, 고, 리 등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보통은 북사 이건 오기라고 많이들 보는데요. 이 나라 왕이 멀리 출행을 갔을 때 왕의 시녀가 임신을 했다. 돌아온 왕이 크게 분노하여 시녀를 처형하려고 했는데 시녀, 저는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커다란 달걀 같은 기운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감흥되어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은 그녀를 처형시키지 않았다. 후일 시녀가 아들을 낳으니 왕은 아이를 돼지 우리에 버렸으나 돼지가 입김을 불어넣어 주어 아이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았다. 마국간에 놓아도 마찬가지였다. 왕이 이를 신령스럽게 여겨 그 아이를 길러주도록 명하고 이름을 동명이라 하였다. 동명은 장성하면서 활을 몹시 잘 쏘았는데 왕은 그 용맹스러움을 꺼려하여 또다시 죽이려고 하였다. 동명이 이에 남쪽으로 도망하였는데 엄체의 수에 다다르자 가지고 있던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들이 솟아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 동명은 그걸 딛고 물을 건너 부여에 이르고 왕이 되었다. 부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추모, 주몽이 아니고 지금 부여의 시조 동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명의 후손으로 그 구태가 있었다. 지금 그 요주의 인물 구태가 동명 후손이라는 거는 내용으로 보면 고구려 시조 추모의 후손이 아니고 부여 시조 동명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태의 정체다.
구태는 매우 어질고 신의가 두터웠다. 구태가 처음으로 대방의 나라를 세웠다. 한나라 요동태수 공손도가 딸을 구태에게 시집 보냈고 구태의 나라는 동이 중에 강국이 되었다. 구태의 나라는 당초에 백가가 건너왔다고 해서 백제라고 불렀다. 백제가 그 일백, 백자의 건널제 아닙니까? 백제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호가 이런 경위로 만들어졌다란 얘기예요. 이 북사 얘기는. 일백여가의 사람들이 건너와서 백제다. 근데 이게 삼국사기랑은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 그건 좀 이따 보고 일단 계속 살펴보면 그 구태의 나라 백제는 동으로는 신라에 닿고 북으로는 고구려와 접한다. 서남쪽은 모두 대해로 경계지어져 있고 소해의 남쪽에 위치하는데 동서는 450리, 남북 900리이다. 지금 구태가 만든 나라 백제의 지정학적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 고구려, 오른쪽 신라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그 백제 위치 묘사로 맞는 표현인데 서남쪽이 대해 큰 바다다. 이거는 서해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근데 백제가 소해 작은 바다의 남쪽에 위치한다. 그럼 백제 북쪽, 백제 위쪽에 바다가 하나 더 있었단 얘긴가? 이거는 좀 기이한 표현이죠. 고구려 백제 이 사이에 강이 있을지언정 웬 바다? 백제의 북쪽 부근에 위치한 바다라. 이거를 보통 어떻게 보느냐?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아산만에 대한 묘사가 아니겠는가? 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여튼 이거 하나가 좀 묘하긴 한데 뭐 그거 외에는 이 구태백제라는 게 위치 묘사가 나머지 사항들은 그럭저럭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랑 비슷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설명이 좀 더 나오는데요. 백제의 결혼 예절은 중국 풍속과 대략적으로 비슷하며 부모상과 남편상에는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그 외 나머지 친척들에 대해서는 장례가 끝나면 상복을 벗게 하였다. 토지는 낮고 습기가 많으며 기후가 따뜻하여 사람들이 모두 산에 산다. 굵은 밤이 생산되고 채소 등은 대체로 비슷하다. 다만 낙타, 당나귀 등은 없다. 백제 왕은 매 계절 중간에 하늘 오제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이 다음에 백제 시조 구태의 사당도 도성 안에 건립해 놓고 1년에 4차례씩 제사를 지낸다. 백제 서남쪽 사람이 사는 섬 15군데 있다. 백제 수도성 안에 구태 사당이 있고 거기에 1년에 4번 제사를 지낸다. 지금 북사에서 백제에 대한 묘사를 하는 게 이런 기록들이에요. 이 내용의 일부를 삼국사기가 옮겨 담으면서 이런 설도 있다. 구태가 시조란 설도 있다. 근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이 구태라는 문제의 인물에 대한 단서는 지금 2개입니다. 고구려가 아닌 부여의 시조 동명의 후손이다 라는 것하고 공손도의 사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공손도는 뭐하는 인간이냐 이걸 알아봐야겠죠.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마중달에게 제압당한 요동 공손씨 세력 다들 아실 텐데 오랜만에 사서 정사 삼국지 한번 보죠. 공손도는 자가 이렇고 요동 양평현 사람이다. 공손도에 붙인 공손연은 어떠한 일로 인하여 관리의 추적을 피하여 뭔가 사고를 친 것 같죠. 현도군에서 살았고 아들 공손도는 현도군의 낮은 벼슬아치로 임명되었다. 근데 당시 현도군 태수가 공손역이었는데 이 성씨만 같을 뿐 직접적 혈연이 있는 사이는 아닙니다. 이 공손역에게는 원래 공손표라는 아들이 있었었다. 근데 이 아들이 18 나이에 요절을 하였다. 근데 어린 시절 이 공손도의 원래 이름도 하필 공손표였었다. 또 공교롭게도 나이마저 죽은 공손표와 같았다. 이런 인연으로 말미암아 태수 공손역이 공손도를 마치 친아들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이에 스승을 연결해주어 공부도 하게 하고 아내도 구해 맺어주었다.
이게 이 사람 인생에서 첫 번째 행운인데 두 번째 또 엄청난 행운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동탁. 동탁이 혜성처럼 한나라 중앙정계를 휘어잡고 최강자가 되죠. 동탁의 장수 중에 서영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소설 삼국지 연의만 읽으신 분들은 뭐 서영이 누구야? 내지는 별 볼 일 없는 엑스트라 정도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삼국지 연의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에요. 실제로는 이 서영이 지휘관으로서 누구를 이겼냐면 무려 조조하고 손견을 격파했던 인물입니다. 삼국지 삼국의 두 축 위, 오, 이 뿌리가 되는 두 명을 이겼던 사람이니까 매우 저평가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강력한 서영하고 공손도가 친했어요. 공손도와 같은 군 출신이었던 서영이 동탁에게 중랑장으로 임명되자 서영이 동탁에게 공손도를 추천하여 그가 요동태수가 되도록 하였다. 동탁의 급부상과 서영의 추천 이게 공손도 인생의 두 번째 행운이죠. 이렇게 연타석 행운 홈런으로 출세를 하게 된 공손도였는데 근데 이게 벼락 출세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태수가 된 공손도에 대해 요동 사람들은 현도군의 작은 관리로부터 일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손도를 무시하곤 했다. 이에 공손도는 태수가 된 후에 과거 자신의 아들을 부렸던 관리를 체포한 후 시장에서 때려 죽였다. 이후 공손도에 의해 대가 끊기고 멸문한 집이 100여 가구에 이르러 군 전체를 놀라게 했다. 자기 무시한 사람들에 대한 처참한 복수 혈전 그리고 공손도는 동으로는 고구려, 서로는 오환도 공격하였다. 근데 이 인물이 상당히 벼락 출세한 사람임에도 그 야망이 실로 엄청났습니다. 당시 한나라가 막장 상황 시기였기에 공손도는 친한 관원들에게 말하길 한나라 왕조의 운명이 이제 끝나가려 하므로 나는 제군들과 왕업을 이뤄 나가기로 결심하였소이다. 당시 양평에 웬 커다란 돌이 나타났는데 그 아래 작은 돌 3개가 떠받치고 있었다. 이에 어떠니 공손도에게 말하길 이 기이한 돌은 바로 공손도가 황제가 되고 삼공이 보좌하게 된다는 징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공손도는 매우 기뻐했다. 이후 공손도는 스스로 이게 되고 멋대로 봉했다. 또 한고조 광무제의 묘를 세우고 제사를 올리기 시작했으며 조조가 이렇게 해주려고 하였지만 나는 요동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인데 뭐 하려고 그걸 한단 말인가? 라 하였다. 죽고 아들 공손광이 뒤를이었다. 이 공손광의 아들이 바로 사마의하고 한판 승부를 벌인 그 공손연이에요. 공손도가 이런 사람인데 지금 백제의 건국자 구태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 보냈다라는 거였죠. 그럼 일단 큰 문제가 되는 게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가 되는 포인트가 공손도가 AD 204년에 죽었다고 사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사기에 나온 백제의 건국 연도는 기원전 1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라면 백제의 건국 연도가 무려 약 200여 년이나 뒤로 밀리는 거죠. 도저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즉, 이 공손도의 사위 구태가 백제를 만들었다는 건 틀린 이야기죠.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백제의 건국과 관련된 이런 잘못된 이야기가 왜 남의 나라 정사 사설하는 것들에 나오게 되었는가? 틀린 이야기임에 명백하지만 백제의 탄생에 대해 이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힌트는 무엇인가? 라는 점이에요. 논리적으로 정밀 분석을 하면 엄청난 비밀의 문이 여기서부터 열립니다. 이거 말고 존재하는 진짜 진실, 일단 여기 이 딸을 시집 보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첫 번째 단서인데요. 거기다가 지금 구태가 추모가 아니라 부여시조 동명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부여가 키워드죠. 정사삼국지. 부여는 본래 현토에 속하였는데 후한, 한나라, 말기, 공손도가 크게 일어서자 외부 오랑캐들을 위험으로 복속시켰다. 근데 이 다음에 이런 묘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부여왕 위구태는 다시 요동에 속하였다. 고구려와 선비가 강력해지게 되니 부여가 고구려와 선비 사이에 있게 되자 공손도가 부여왕 위구태에게 자신 가문의 여자를 시집 보냈다.
이게 뭡니까? 아까는 백제왕, 백제 건국자 구태에게 딸을 시집 보냈었다고 나왔었잖아요. 복사는. 근데 정사삼국지에서는 그게 아니고 백제왕이 아니라 부여왕 위구태에게 시집 보냈다라는 거예요. 아까 북사에서도 그 문제 백제시조 구태란 인물은 부여시조 동명의 후손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부여 건국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내용이 구태로 넘어갔던 거잖아요. 일단 사서 기록이 백제가 공손도 시절에 그렇게 늦게 건국되었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백제가 아니라 부여. 부여라는 나라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나라잖아요. 아시겠지만 최종적으로 멸망한 게 무려 서기 494년 고구려 문자명 왕에게 항복하면서 최종 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때까진 존재를 했다는 거죠. 문자명 왕은 광개토 대왕 아들 장수왕의 손자니까 다들 아시듯 고구려 백제 부여는 엄청나게 오랜 기간 서로 공존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사의 백제 건국왕 구태에게 시집 보냈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당시에 백제는 이미 훨씬 더 오래전에 건국된 나라였고 그렇게 백제 부여 고구려 다 오래오래 이미 공존해 오고 있던 그 시기에 서기 200년 경 즈음에 공손도가 백제가 아니라 부여왕 부여왕이니까 당연히 부여시조 동맹의 후손이겠죠. 일반적으로 보면 부여왕 위구태에게 시집 보낸 것 아니냐. 그게 이렇게 혼동이 난 거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공손도가 부여왕 위구태에게 시집을 보낸 정확한 시기는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볼 수가 있습니다. 동탁이 전격적으로 정권 잡고 그래서 서영 라인 타고 공손도가 벼락 출세했던 거잖아요. 동탁이 정권을 잡은 게 189년이니까 그때부터 공손도 사망 204년 사이에 부여왕 위구태에게 시집을 보냈겠죠. 그 전에는 뭐 공손도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으니까 오죽하면 나중에 출세하고 자기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대복수했을 정도로 그만큼 무시당하며 살았던 사람이니 다른 나라 왕에게 시집 보낼 정도의 파워가 생긴 건 최소 이 기간일 거고 그렇다면 이 위구태라는 부여왕도 이 기간에 왕이었던 사람이란 얘기겠죠. 근데 이 위구태, 구태 이 이름에 대해 좀 묘한 실마리가 있습니다. 이 위구태란 이름이 서기 189, 204 이 시기 이전에도 등장을 하는데 후한서 이것도 역시 정사사서입니다. 서기 120년 부여에서 한나라로 사자 위구태를 보내왔다. 이 사람은 뭡니까? 지금 사자로 왔다는 걸로 봐서 120년 당시에 이 위구태는 왕은 아니겠죠? 한참 뒤에 거의 70에서 80여 년 뒤에 부여왕을 하던 이 위구태하고 120년에 사신으로 갔던 위구태하고 동일인인가? 120년에는 왕자였다가 200여 년 경 즈음엔 왕이었던 걸까? 그렇다면 상당히 장수한 거겠죠? 물론 이 정도 장수할 수 있습니다. 122년 고구려 왕, 당시는 태조대왕 시기인데 일단은 마한 예맥과 함께 고구려가 요동을 공격했다. 그러자 부여왕이 병사를 보내 요동을 구하고 고구려군을 격파하였다. 122년에 고구려 부여의 충돌 기록인데 근데 이때 이 내용이 후한서에도 실려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해 가을 고구려왕 궁이 궁은 태조대왕이에요. 예맥 병력 수천을 거느리고 현도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부여왕이 왕자 위구태를 보내어 2만 명을 거느리고 현도군 병력과 합세하여 고구려군을 부수고 이렇게 참수했다. 여기서 나오는 위구태 왕자가 아까 2년 전에 나온 한나라의 사신으로 갔다는 그 위구태하고 동일인이겠죠. 그럼 120 위구태랑 122 위구태는 동일인인데 189에서 204 사이에 부여왕이었던 위구태 왕하고는 어떤 관계냐? 동일인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많은데요. 동일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122에 무려 2만 대군을 지휘하는 총지휘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89에서 204 사이에 결혼을 또 했습니다. 공손 가문의 여인하고. 그러면요. 122년에 20세였다고 가정해보면 뭐 결혼한 시기가 대략 192년이라고 해보면 그러면 70년 차이니까 결혼을 90세에 한 겁니까? 202년에 결혼했다고 하면 결혼을 100세에 한 건가요? 물론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90세나 100세에 결혼할 수도 있긴 있죠. 있는데 일반적으로면 그 정도 나이이면 자기 아들 혹은 자신의 후계자에게 양보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나이면 후계를 누구 할지는 이미 다 생각을 해두었을 텐데 말이죠. 위구태 왕이 죽자 간위거가 부여왕으로 즉위했다. 뭐 그 나이면 결혼하려면 차라리 간위거가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래서 동일인 설과 아울러 별개인이다라는 설도 역시 존재합니다. 좀 전에 그 논리적 추론에서 나오는 설인 거죠. 그럼 만일 별개인이라면 왜 이름이 똑같냐 이거예요. 하물며 시대 차이가 큰 것도 아닌데 왜 그 가까운 시기에 두 명이 서로 똑같은 이름을 쓰냐. 여기가 바로 공손도가 시집 보낸 건 분명히 부여였는데 그게 백제로 보낸 걸로 혼동이 난, 그리고 거기서부터 비롯된 백제 탄생의 엄청난 비밀, 그걸 푸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해석이 있는 건데요. 백제가 부여 계승 의식이 엄청나게 투철했던 나라죠. 심지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쭉 백제 시조라고 알고 있던 온조도 성씨가 부여씨죠. 부여 온조예요. 양 혹은 친아버지 성씨하고 완전히 다르죠. 온조는 추모, 주몽의 양아들 혹은 친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성씨랑 전혀 다른 성씨를 본인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씨가 뭐건 간에 본인의 정치적 지향이 다르면 다른 성씨를 택하는 거죠. 부여 계승 의식을 표방하겠다. 그러니까 양아빠, 친아빠 성씨가 뭐건 간에 난 부여씨로 가겠다. 백제의 부여 계승 의식. 근데 이름이 별개인이라면 몹시 비슷한데 실제로 백제 왕들이 백제 5대 초고왕, 백제 13대 근초고왕, 똑같죠? 초고에다가 근만 붙인 거고, 6 구수왕, 14 근구수왕,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름을 똑같이 쓰고 있는 거죠. 마치 프랑스의 루이 14세, 15세, 16세 이렇게 가는 것처럼 루이 동서고금 이름을 계속 이어받아 쓰는 사례는 굉장히 많죠. 필요치 않으면 지향이 다르면 설령 아버지 성씨라고 해도 버리는 거고, 지향을 따르자면 이름도 전체 다 받아오고 그러는 거죠. 이 위구태가 위 플러스 구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위가요 이거거든요. 이 위자가 무슨 위자냐 다들 아시듯 이 벼슬 위자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는 그냥 구태인데 벼슬 위자는 앞에 그냥 붙인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다 구태라고 하면 헷갈릴만 하기도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름을 헷갈려서 시집 보낸 걸 오류 낸 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치는데 왜 이 사람을 구태를 백제의 시조라고까지 하게 된 것인가? 심지어는 아까 백제의 수도 도성에 구태의 사당까지 있다고 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나게 높은 대접을 백제에서 받았다는 얘긴데, 이 결혼했을 걸로 추정되는 이 189에서 204 시기에 당시 백제의 왕은 5대 초고왕입니다. 바로 근초고왕의 롤모델이죠. 그렇지만 이때 시집을 보낸 거는 부여왕 위구태에게 그때 보낸 거였을 뿐이다라고 하면 초고왕은 이 결혼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가 있죠. 또 초고왕은 이름이 초고이기 때문에 구태라는 이름과는 조금도 비슷하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제왕이었다는 구태라는 인물은 일련의 백제왕 중에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가 실제로는 아니지만, 실제 최초 건국자는 당연히 아니지만 마치 건국을 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기존 백제왕 계보를 완전히 뒤흔드는, 백제를 거의 뒤집어 엎는 대란을 일으키면서 거의 새로운 계보를 자신부터 새롭게 재창출하는 것과 같은 혁명에 가까운 변화를 일으킨 왕이어서 마치 건국과 비슷한 모양새를 만들어낸 그런 인물이어서 이런 기록이 생기게 된 걸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 과정은 좋은 말로 해서 혁명이고 쿠데타였겠죠? 한국 사기에 기록된 걸로는 사실상 백제의 최초 쿠데타라고 기록된 거는 이겁니다. 백제 5초고왕, 6대 구수왕 이렇게 가는데 실대가 사반왕이거든요. 6 구수왕이 죽고 구수왕 맏아들 사반왕이 왕에 등극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바로 이 다음 기록이, 근데 사반왕은 나이가 어려 정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그래서 5초고왕의 동생인 고이왕이 왕에 올랐다. 이거는 쿠데타라는 게 너무나 뻔하게 드러나는 거죠. 왕에 등극해서
왕하고 있던 왕, 사반왕을 뒤엎은 겁니다. 고이왕이. 일단 표면적으로 확실하게 보이는 최초의 쿠데타 기록은 이거죠. 건국자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큰 대변화를 만들어낸 왕, 즉 쿠데타를 한 왕, 의문의 백제왕 구태라고 했던 그 인물은 이 고이왕이 아니었겠느냐 라는 가설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전부냐? 그렇지가 않죠. 일단 이게 과연, 물론 쿠데타가 큰일이기는 하지만 일단 이 계보대로면 고이왕도 초고왕의 형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 사, 아버지 게르왕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뭐 난리는 난리인데, 크게 봐서는 그냥 집안 내 싸움 아닙니까? 마치 건국인 것 같은 착시현상이 나타날 정도에 이게 그렇게 엄청난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여왕, 부여왕자, 그 위구태, 이 구태들 있잖아요. 만약에 쿠데타왕, 고이왕이 여기 구태라면 이 부여의 구태들하고는 무슨 관련이냐?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이 또 남게 되죠. 구태가 고이왕이란 설이 엄청 유명하긴 한데, 반대로 고이왕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집안 내 싸움 수준을 뛰어넘는 훨씬 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일단 이게 삼국사기 이야기이긴 한데, 일단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사 게르왕이 166년에 사망해요. 근데 아들이라는 팔고이왕은 무려 286년에 사망합니다. 그럼 아버지의 아들을 잃을 거면 166 사망이니까 166이나 아무리 늦어도 167에는 태어나야 아들인 게 가능한데, 166에 태어난 사람이 286까지 살았다. 수명이 120살이다. 거의 기네스북 감이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글쎄요, 이 시대에 누가 봐도 이상하죠. 아들이 아닐 겁니다. 즉 삼국 사기와는 달리 쿠데타를 일으킨 게 거의 명백해 보이는 이 초고의 아들로 이어지는 그 초고계에게서 왕을 빼앗아온 이 고이왕은 초고왕과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가 아니고 별도의 아버지 A가 따로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 아버지 A가 누구냐? 즉 이쪽하고 이쪽은 계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건데, 일단 삼국사기를 어느 정도 믿고 가면서 나오는 하나의 가설은 이 게르왕 아버지가 삼기루왕인데, 삼기루왕은 이 다루왕의 원자이고 또 태자로 책봉도 되었어요. 이 다루왕도 1대왕 원조의 원자인 태자입니다. 근데 사게루왕은 원자도 태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들 하나만 덩그러니 삼국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태자 제도가 있는데 태자 책봉조차 된 적이 없었던 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게르왕의 어떤 형제 중에 원자 혹은 최소 태자 제도가 있으니 태자로 책봉이 되었었던 어떤 형제가 있었을 겁니다. 여덟 번째 왕 고이왕은 이 인물 계통이다. 그리고 원래는 태자였으니 원래니 의문의 인물 원래 태자가 정통 계승자였을 것이다. 근데 형제였던 게르왕이 쿠데타로 왕을 먹고 그 게르왕의 후손인 초고 구수 사반 이렇게 갔던 거다. 근데 나중에 칠에 와서 고이왕과 이 원래 정통 원래 태자 걔가 부활해서 쿠데타로 칠 사반왕을 쫓아내고 왕을 되찾아왔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 초고계인 근초고왕이 13번째 왕을 먹으면서 삼국사기에 근초고왕이 최초로 백제 역사서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근초고왕이 역사를 편집하면서 이 원래 태자를 날려버렸다. 그리고 되도 않게 286에 사망한 고이왕을 어거지로 여기로 끼워 넣은 것이다. 이런 가설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요, 이거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뿌리가 있다라는 설이 또 있습니다. 그래도 이 3, 4, 이 태자 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삼국사기가 갖춰놓은 틀 내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역사 상식 큰 틀 내에서의 설인데, 그래서 말씀드린 과연 건국을 하는 것 같은 판을 완전히 갈아엎는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결국 이것도 1, 2, 3까지는 이 동일 뿌리 내의 집안 싸움 아닙니까? 집안 내 싸움. 해서 이것도 아니다. 구태는 고이왕도 아니고
훨씬 더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다. 완전 판을 뒤엎는. 근데 이게 166 사망 아버지한테 286까지 살았던 사람을 밀어넣는 이 말도 안 되는 우겨 넣기가 비슷한 케이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비류왕이라고 있어요. 11대 왕입니다. 삼국사기의 11비류왕은 6 구수왕 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말이 좀 안 됩니다. 구수왕 사망이 234년. 근데 아들이라는 비류왕 사망은 344년입니다. 비슷한 문제죠. 아까 여긴 120년 차이 났잖아요. 166, 286. 근데 여긴 234, 344. 110년 차이예요. 여기도 6 구수왕의 진짜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럼 이 아버지 조작이 또 이루어진 11번째 왕 비류왕도 이쪽인가? 아버지 조작, 뿌리 조작이 매우 유력하기 때문에 이거는 꽤 합리적 의심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조작이 일어난 고이왕, 비류왕 이 두 왕이 또 엄청나게 이상하고 공교로운 같은 포인트들이 더 있습니다. 삼국사기 고이왕 27년차 기록. 3월 고이왕의 동생 우수를 내신 좌평으로 삼았다. 지금 고이왕의 동생 우수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만 보면 특별할 게 없죠. 시조 온조의 성씨가 부여씨니까 쭉 부여씨라고 보면 부여 고이의 동생, 부여 우수인가 이런 느낌밖에 안 들죠. 여기서는. 근데 원래 1대왕 온조에게는 형이 있었죠. 비류. 삼국 사기는 비류가 이탈해서 자기가 다른 데로 떠나갔다고 하지만 떠난 건지 온조가 밀어낸 건지 신하들이 주동해서 밀어낸 건지 여튼 초대왕은 동생 온조가 합니다. 근데 쫓겨난 형 비류하고 11비류왕하고 이름이 좀 비슷하죠. 물론 한자는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달라요.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는 같고 하나가 다르죠. 발음은 둘 다 비류로 같고 다르다면 다르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하필 아버지랑 사망년도 110년 차이 아버지 조작이 매우 유력한 그 비류왕하고 하필 쫓겨난 떠나간 형 비류하고 이름이 좀 비슷하다는 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근데 여기 아버지 조작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8고위 왕의 동생이 우수지 않습니까? 이 우수에게 고이왕이 줬던 관직이 내신 좌평이었죠? 근데 비류왕의 기록을 또 보면 한국사기 비류왕 이때 기록 비류왕이 이복 동생 우복을 내신 좌평으로 삼았다. 이복 동생이란 건 아버지는 똑같다는 얘기죠. 아까 고이왕 동생 우수처럼 여긴 우복이란 동생을 또 똑같은 관직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는 한자도 똑같아요. 우가 같죠. 그냥 당시에 부여 우수, 부여 우복인데 우자를 이름에 많이 썼나 보다 이렇게 보이는데 표면적으론 그럼 이름에 우가 왜 이렇게 계속 들어갈까? 그냥 우연인가? 그럼 왜 그런 우연이 하필 조작 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이 둘에게 똑같이 나타날까? 순전히 그냥 그것도 다 우연일 수도 있죠. 근데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고이왕과 비류왕이 이렇게 공통점이 이미 상당히 많은데 또 있어요. 바로 삼국사기에 이 둘 다 모두 둘째 아들이라고 나온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니 왕을 둘째 아들이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가 기이해? 그거야 그렇죠. 둘째도 왕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둘째 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삼국사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전체적 형태가 매우 묘합니다. 지금 삼국사기대로 계보를 짜면 이렇게 돼요. 여기 보면 7 사반왕에서 8로 쿠데타로 이렇게 넘어갔죠. 계보가 초고계에서 고위계로 바뀐 것 아닙니까? 이 계통이 바뀐 쿠데타는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는 바인데 그 구, 책계왕은 고이왕 아들,
분서왕도 구왕 아들. 이렇게 10까지는 고이기로 쭉 갑니다. 근데 10번째 왕, 분서왕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낭랑의 자객에 의해 분서왕이 돌아가셨다. 낭랑 자객이 분서왕을 암습해서 시해하는데 그 다음에 11, 11번째 비류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비류왕은 초고계인 구수왕의 아들인데 근데 둘째 아들 이렇게 치면 왕은 다시 초고계로 되돌아온 거죠. 초고계인 비류왕이 낭랑하고 손잡고 고위계인 분서왕을 암습한 거다라는 설도 있고 또 아예 비류왕이 시해한 건데 낭랑이 했다고 날조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언론 플레이를 한 거다라는 설도 있는데 근데 묘하게 걸리는 게 바로 이 둘째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말씀드린 여기 계루왕 같은 경우는 삼기루왕의 그냥 아들이다. 아들자. 하나만 나왔죠. 그 전은 다 맏아들 맏아들. 오초고왕도 그냥 아들. 아들 이 말밖에 없어요. 6은 맏아들. 7도 맏아들. 8은 둘째 아들. 9는 그냥 아들. 덩그러니. 자객에 의해 죽은 분서왕은 맏아들. 12번째 계왕은 여기 자객한테 시해당한 이 분서왕, 10번째 왕의 맏아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놓고 보면 둘째 아들, 여기 라는 표현이 눈에 튑니다. 왜냐하면 좀 굳이 둘째라고 안 하고 그냥 아들만 덩그러니 쓴 다른 여러 왕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몇째 아들이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아들 이것만 있어요. 역으로 고위 비류도 다른 이런 왕들처럼 뭐 둘째니 뭐니 이런 말 안 쓰고 그냥 아들만 덩그러니 쓸 수도 있는데 둘째라고 해주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둘째라고 굳이 써준 거는 아무래도 셋째나 넷째보다야 더 정통성이 있으니 그나마 맏아들은 아니지만 그 다음 순번적 정통성이 있으니까 정통성을 증빙해주는 차원에서 써준 거다 이런 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둘째 아들이라고 표기된 고위왕의 나이상 현실적으로 진짜 여기 계류왕의 둘째 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120살 살 수도 있지 않나요? 살 수도 있죠. 제가 로또 당첨될 수도 있죠. 뭔들 불가능은 하겠습니까?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아들이기가 어렵다. 즉 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을 어거지로 밀어 넣은 것인데 근데 그럼 어차피 조작인데 다른 여기 그냥 뭐 몇 번째,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거 없이 그냥 아들만 덩그러니 쓴 왕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조작인데 왜 굳이 둘째 아들, 둘째라는 말을 또 써서 조작을 하느냐는 거죠. 여기들처럼 그냥 아들이다만 써도 조작은 되는데 왜 굳이 써졌을까요? 왜 굳이 그냥 아들이다 라고 심플하게 조작 안 하고 둘째 아들이다 라고 써주면서 조작을 했을까? 그게 바로 조작이라는 숨은 표시 아닐까? 이 사람 아들이 아닌데 억지로 역사 조작을 통해 끼워 넣은 조작 아들들에 대해서는 둘째 아들이었다고 기록을 해서 남겨놓은 건 아닐까? 조작이라는 것에 대한 절묘한 숨겨진 하나의 마킹 표시가 아니었느냐. 이거는 거의 셜록 홈즈급 추리죠. 234, 344 또 다른 조작 아들 비류왕을 보면 역시 구수왕 둘째 아들이라고 삼국사기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존 정설 표면적 계보상으로 보면 왕 순서가 숫자가 이상하죠. 비류왕이 정말 구수왕 둘째 아들이라면 초고계라는 거 아닙니까? 기존 정설? 근데 그렇게 되면 8, 9, 10, 11, 12 계보가
왔다 갔다 하죠. 이 12개왕이 10분서왕의 맏아들이니까. 그 10하고 12는 고위계인데 굉장히 뜬금없게 11에 초고계 비류왕이 뚝 밖으로 삐져나와서 계보가 틀어져 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 고위왕도 계류왕 아들이라고 밀어 넣어진 것이니까 계류왕도 초고왕의 아버지니까 초고계 라인의 윗선인 거죠. 즉 둘째 아들, 즉 조작 아들들의 하나의 법칙은 사실은 조작 아들들은 원래는 고위계였던 사람들인데 초고계 쪽으로 개통 밀어넣기를 한 거다. 그래서 진실은 이거다. 이거라면 요거 AP에서 숫자 계보가 일관성 있죠. 일관성 있잖아요. 5, 6, 7, 8, 9, 10, 11, 12 연속성. 사실은 이게 진실 아니냐. 꽤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이 설은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3 근초고왕이에요. 근초고왕은 초고계임이 명백합니다. 한국사기 고기에 이르길 근초고왕이 백제 최초의 역사를 쓴 사람이다. 이니까 이런 역사 조작을 했다면 그 주체는 근초고왕일 거고, 그렇다면 주요 고위계 왕들을 초고계로 억지로 밀어넣은 것도 근초고왕이라면 이름 자체도 근초고왕이 초고계인 건 초고 이래저래 분명한데, 그러면 굉장한 모순이 있어요. 사서 삼국사기를 보면 근초고왕이 여기 비류왕 아들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비류왕이 사실 고위계면 근데 어거지로 이 구수왕 둘째 아들이라고 조작을 한 거면 초고계가 명백한 근초고왕은 왜 여기 비류왕 아들이라고 기록이 된 거죠? 이 부분이 매우 걸리는데, 그래서 근초고왕 아버지니까 비류왕 그냥 원래대로 원래 정설대로 이게 맞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바로 말씀드린 둘째 아들이라는 표기, 그거의 마지막 퍼즐, 그 끝판왕이 여기서 맞춰집니다. 삼국사기 근초고 왕은 비류왕의 둘째 아들이다. 근초고 왕도 둘째 아들이었던 겁니다. 즉 근초고 왕은 사실 비류왕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 근초고 왕도 비류왕의 진짜 아들이 아니라면 비류왕 이쪽 계보 고위계로 넘어가는 게 이 가설 스토리상 문제될 게 없죠. 이렇게 되면 그 대수, 숫자 흐름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굉장히 연속적으로 자연스럽게 되죠. 흐름이. 둘째 아들들이라는, 그리고 사망 연도상 아버지 조작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는 엄청난 공통점이 있는 여기 고위, 비류왕. 둘 다 동생이 우가 들어가는 이름이고 관직도 똑같은 걸 했다는 추가적 공통점이 더 있었죠. 여기서 이제 백제의 진짜 시족 그 두 번째 설의 인물이었던 온조형 비류, 삼국사기에 소개된 이 비류 시조설의 내용에 대해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사기 비류 시조설 1설에는 백제 시조는 비류인데 비류의 아버지 우태가 있었다. 우태의 우가 여기 동생들의 우하고 똑같은 우입니다. 이건 과연 우연일까요?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인가? 우태는 헤브르의 서손이고 어머니는 졸본, 홀본 사람 연타발의 딸이다. 서손호다. 지금 헤브르의 서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헤브르 서손 우태는 해우태입니까? 헤브르의 손자니까 당연히 우태도 평생 해우태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단히 너무나 역사에 대해 무지한 이야기죠. 고구려 시조 추모, 주몽의 성씨가 뭡니까? 누구나 다 알듯 고씨죠. 근데 추모, 주몽 아버지가 누굽니까? 해모수죠. 그럼 아버지는 해씨잖아요. 왜 달라요? 바꾼 거죠, 성씨를. 아버지 성씨가 해씨건 뭐건 나는 나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 해씨를 버리겠다. 다른 성씨로 가겠다. 이렇게 한 거죠. 이것만 봐도 해부르의 서손이니까 우태가 무조건 해우태여야만 하고 다른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무지한 이야기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사례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백제, 시조, 온조도 이쪽 아들이냐 이쪽 아들이냐 양쪽 견해가 다 있는데, 온조도 고씨도 아니고 해씨도 아닙니다. 부여씨예요. 아버지 성씨가 뭐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 거죠.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어요. 삼국유사 왕력, 고구려 1대왕 동명왕은 주몽, 추몽이라고도 하며 성은 고씨다. 고구려 2대왕 유리왕은 누리, 유리라고도 하며 동명왕, 추모, 주몽의 아들인데 성은 해씨다. 보시다시피 동명왕 즉 추모의 아들인데 아버지는 명백히 이렇게 고씨라고 나와 있는데 고씨의 아들 유리는 해씨예요. 아들이라고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해씨에서 고씨로 바꿨으면 자기도 그 아버지를 따를 거면 자기도 고씨라고 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아니 고씨 아버지 왕 자리를 본인이 받아 이은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고씨로 하건 말건 난 안 하겠다 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기록이죠. 즉 유리도 원조도 추모도 아무도 아버지 성씨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아버지 아들보다 훨씬 먼 관계인 적손도 아닌 서손인 우태가 무조건적으로 평생 해우태이기만 하고 다른 경우는 절대 없을 것이냐? 매우 무지한 이야기죠. 중요한 건 아버지 성씨가 뭐냐가 아니라 나의 정치적 지향입니다. 이렇게 우태는 해우태일 수도 있는 거지 해우태다, 이거는 굉장히 무지한 이야기인 거죠. 해우태가 아닐 가능성, 즉 해가 아닌 다른 성씨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 그러냐면 소선호라는 인물 때문이에요. 소선호가 추모, 주몽보다 먼저 결혼했던 게 바로 이 우태였다고 나왔습니다. 형사기 소선호가 우태와 결혼해 마지 비류 둘째 온조를 낳았는데, 여기도 둘째네요. 요것도 기억해주세요. 근초고왕을 능가하는 진정한 끝판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우태가 죽어서 홀본에서 과부로 살았다. 그 후 추모가 부여해서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나무로와 소선호가 있는 홀본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고 소선호를 왕비로 삼았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스토리인데, 근데 이걸 생각해봐야 해요. 추모는 왜 해모수 아버지의 성씨인 해씨를 버렸는가? 그리고 또 그 아들 유리는 왜 아버지 추모의 고씨를 따르지 않고 또 버렸는가? 바로 이 이연타석으로 벌어지는 아버지 성씨 버리기, 안 따르기,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록은 추모는 부여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해, 즉 부여에서 축출되었다는 거죠. 그럼 그러한 부여 축출파하고 홀본 최강의 여인 소선호하고는 왜 손을 잡았을까? 연애에서, 사랑에서, 그건 드라마 같은 얘기죠. 사실 지금 상황은요, 도망 온 추모 입장에선 홀본 터줏대감 연타발의 딸 홀본 최강 소선호가 갑입니다. 추모가 을이에요. 나중은 어땠을지 모르되 일단 도망 온 그 시점, 그 당시에는 추모는 철저히 을로서 갑 소선호를 어느 정도 그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 쫓겨왔다고 하잖아요. 뭐 얼마나 대단한 게
있었겠어요? 뭐 있긴 있더라도 대단한 건 없었겠죠.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한국사기 보면 추모가 고를 성씨로 한 시점이 홀본에 이르렀다. 토양이 기름지고 해서 마침 도읍을 여기에 정하려고 하였다. 궁시를 지을 겨울이 없어서 다만 비류수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고 고를 성씨로 삼았다. 사실 해모수의 아들이라는 건 상당히 자랑스러울 수도 있는 스펙입니다. 그런데 소선호가 최강인 홀본에 와서 온 이후에 추모는 해씨를 버립니다. 이건 해모수의 아들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죠. 아들이긴 아들인데 아버지의 라인을 따르진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탈해모수하게 된 게 홀본에 오고 나서의 일이니 그때 성씨를 바꿨으니 그것은 홀본 현지 세력들의 요구,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서 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즉 소선호는 연타발은 해모수 해부루로 대표되는 해씨 세력들과는 좀 다른 쪽 방향을 지향하는 세력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추모는 부여에서 축출된 쫓겨난 사람인데 이 소선호의 사별한 전남편 우태에도 해부루의 서손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냥 손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서손이다. 서손이라는 거는 서자 즉 해부루의 첩의 아들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적자의 첩의 아들이거나 뭐 이런 거죠. 그건 어느 뭐로 봐도 요즘 말로 인싸란 느낌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아웃사이더, 아싸라는 느낌을 주는 기록입니다. 부여에서 축출된 나중 남편 추모하고 비슷한 이미지가 느껴집니다. 우태도 추모하고 비슷한 과정으로 부여에서 이탈해 와서 홀본, 연타발 소선호파에 합류했던 인물일 가능성이 즉 추모하고 비슷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모랑 같은 여자, 소선호, 똑같은 여자, 똑같은 집안하고 결혼을 했던 거겠죠. 즉 같은 정치적 지향, 일정한 정치적 지향의 교집합을 우태, 소선호, 연타발, 추모는 다 공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추모가 홀본에 오면서 해씨를 버렸다면 홀본 세력들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 해씨를 버렸다면 우태 역시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가능성으로 봤을 때 추모에게 해씨를 버리게 만든 홀본이기 때문에 우태도 해우태를 버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논리적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우태가 해부루의 서손이다. 이 기이한 부분이 해부루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정확히는 친아들이 없었죠. 한국사기 부여왕 해부루가 늙도록 아들이 없어 산천에 제사를 지내 아들 낳길 기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부루가 몰던 말이 곤년에 이르렀는데 말이 그곳에 큰 돌을 보고 눈물 흘려 이상해서 굴려보게 하니 금빛 개구리 혹은 달팽이 모습의 아이가 있었다. 이때 발견한 이 아이가 금화죠. 기록에서 보시다시피 금화는 친아들이 아닙니다. 이 양아들 금화가 나중에 해부루의 뒤를 잇는 부여왕이 되는 것이니 또 해부루는 아주 늙도록 아들이 없었다고 했어요. 금화 발견 이후 갑자기 난데없이 친아들을 낳았으리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그럼 해부루가 친아들이 전혀 없었다고 가정을 하면 우태가 해부루의 서손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자인 금화가 해부루의 유일한 아들이라면 그럼 우태는 금화의 아들이란 얘기밖에 안 되죠. 해부루의 추가 아들이 없다면. 근데 서손이니까 금화의 제1왕비의 아들은 아닐 겁니다. 즉 금화의 첩의 아들, 뭐 후궁의 아들이 되겠죠. 금화의 적자는 뭐 대소 이런 왕자가 될 거고 그럼 이 처지가요. 소선호의 그 나중 남편, 후 남편 추모하고 너무 똑같거든요. 추모 어머니 유화도 말하자면 뭐 금화의 후궁 비스무리하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다만 그러면 우태를
왜 금화의 서자라고 안 하고 굳이 헤브루의 서손이라고 했을까? 금화를 배제하고 헤브루의 서손이라고 한 건 역시 우테는 금화의 아들이 아니란 얘기일까? 아니라면 얘기는 더 괴이해지는데, 우테가 금화 아들이 아닌데 헤브루의 서손자일 거면 그럼 당연히 아까 헤브루가 아주 늙도록 아들이 없었다는 이야기랑은 좀 상반되게 헤브루에게 금화 말고 다른 아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손자가 되려면. 있었다면 이 역시도 금화처럼 친아들은 아니고 양자였겠죠? 친아들을 나중에라도 늦둥이로 낳았으면 양아들인 금화를 차기 왕으로 세운다는 게 조금 부자연스럽죠. 뭐 금화가 쿠데타를 했거나 아니면 금화 세력의 물리적 힘이 너무 강해서 밀렸다라는 게 될 텐데, 그거라면. 하지만 이쪽도 뭐 같은 양아들이라면 굳이 그게 아니어도 금화가 왕을 할 수는 있겠죠. 다만 만일 이런 형태라면 같은 양자라고 해도 금화하고 우테 아버지 이 사람하고 이 둘이 대권 경쟁을 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고, 한국사기 헤브루는 금화를 태자로 삼았다. 일단 기록상으로는 헤브루가 금화를 차기 대권자로 점지, 선택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헤브루의 또 다른 아들은 자신의 양아버지 헤브루에 대해 불만을 가졌을 수 있고, 그 불만은 그럼 당연히 아들 우테에게 계승되었겠죠. 그것이 후일 우테가 이탈하여 홀본으로 이동해서 그쪽 세력과 소서노와 결혼하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헤브루, 그리고 헤브루가 선택한, 점지한 금화, 그들에 대한 반감. 이는 금화 아들과의 큰 반감으로 부여를 이탈한 추모하고 매우 비슷한 맥락이죠. 그렇다면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홀본으로 이동한 또 똑같이 소서노랑 결혼한 추모가 아버지의 성씨 햇씨를 내다 버린 것처럼 우테 역시 햇씨를 버렸다면 그럼 모씨 아니면 우씨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기록에 남아있는 건 오로지 우, 태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태의 친아들이 바로 비류죠. 그리고 온조도 친아들이라고 나오는데, 근데 왜 온조만 햇씨도 아니고 우씨도 아니고 고씨도 아닌 부여씨라고 성씨를 또 바꿨을까? 엄청난 사연이 있을 수밖에 없죠. 백제왕의 동생이다라고 하면서, 백제왕의 형제다라고 하면서 이름에 우자가 들어갔던 그 반복적으로 나왔던 인물들, 이 사람들 너무나 공교롭게도 이 우퇴할 때 우가 들어가는 동생을 가졌던 이 두 명은 하필 둘 다 또 둘째 아들입니다. 살펴봤듯 우태가 햇씨를 버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 상황에서 우가 들어가는 왕의 동생들, 그렇다면 우가 이름 돌림자가 아니라 성씨였다면 쿠데타 왕, 쿠데타로 왕을 빼앗아온 고이왕으로부터 쭉 가는 이 고이계 왕들은 고이왕 동생이 우시면 당연히 고이왕도 우시겠죠. 그럼 그 우는 어디서 나온 우냐? 우태에서 나온 우. 그럼 이렇게 가는 거냐? 원조가 부여씨로 성씨를 바꿨다는 건 뭡니까? 우태건 뭐건 아버지의 길을 나는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복, 우수, 우비류, 우태, 이렇게 아버지 우태의 라인을 그대로 받는 이쪽 우태비류 라인과 탈우태한 동생 원조의 부여씨 라인, 이렇게 두 라인이 갈리게 된 것 아니냐 라는 가설인 건데요. 즉 이쪽 라인은 기존 정설대로 고이계가 아니라, 그리고 온조형 비류계도 아니라 정확하게는 우태계다 라는 거죠. 추모가
소선호랑 결혼하면서 건국을 했잖아요. 소선호 힘을 받아서 고구려를. 그런데 그 전 남편이 우태란 말이죠. 그럼 후 남편 추모는 건국을 했는데 전 남편 우태는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그냥 부자 부인 소선호의 빌부터 먹고 놀기만 하려고 소선호랑 결혼을 한 걸까요? 아니면 건국자 추모 같은 무슨 행동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했던 걸까요? 전 남편 우태도 후 남편 추모처럼 건국자였을 수 있죠. 어쩌면 진짜 백제의 초대 건국자는 원조도 아니고 그 형 비류도 아니고 우태가 진짜 초대 건국자였을 수도. 근데 하필이면 아까 북사등 정사사서에 나온 백제의 건국자라고 했던 그 구태우태 너무 비슷하죠. 이거 자체는 말이 안 되었죠. 시기적으로 공손도 사위 구태가 백제 건국자라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다만 무언가의 이유로 무언가에 혼동이 난 건데 왜 구태란 이름을 백제의 진짜 건국자라고 착각을 했을까? 진짜 건국자가 우태였으니까. 이름이 비슷한 우태가 진짜 근원적 뿌리 건국자, 뿌리 시작 인물이었으니까. 아까 백제 수도에 구태 사당이 있었다고 했죠? 실제 있었던 건 구태가 아니고 바로 진정한 최초의 건국자 소선호의 첫 남편 우태의 사당이 있었던 게 아닐까. 다만 물론 우태가 소선호랑 결혼하면서 건국했던 그 나라의 이름은 백제는 아니었겠죠. 백제란 이름은 나중에 지어진 이름이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태에 대해 이런 무시무시한 생각까지도 해볼 수가 있어요. 소선호의 후 남편 추모처럼 우태도 소선호랑 결혼하면서 건국에 준하는 일을 했다면 사실 우태가 추모랑 근원적으로 비슷한 상황이었잖아요. 여러모로 대부르 서손? 근데 추모는 헤브르의 양아들 금화의 양자 뭐 그런 느낌이니까 사실 표현하기에 따라서는요. 추모도 헤브르의 서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헤브르 양아들 금화의 서자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보기에 따라선 그렇죠. 그럼 우태나 추모나 둘 다 헤브르의 서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죠. 엄청난 공통점입니다. 말하자면 같은 계열에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계열 직속 선배인 거죠. 우태가 추모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태의 일련의 삶에서의 행적이 추모와 일정 정도 맞닿아 있었을 가능성, 즉 우리가 소선호의 후남편 추모, 주몽의 행적이라고 알고 있던 그 행적 중 일부는 혹시 소선호 전 남편이자 같은 헤브루 서손인 우태의 행적은 아니었을까? 즉 우리가 추모가 했다고 알고 있는 일들 중 어떤 거는 그게 사실은 우태가 한 일이었을 가능성. 최소한 이 다음의 이러한 생각까지는 논리적으로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태가 소선호랑 결혼하면서 세웠던 나라 A. 그런데 우태가 사망. 그럼 우태가 만들었던 이 모종의 나라 A의 지배권이 우태 사망 후 부인 소선호에게 넘어갔다가 소선호가 새 남편 추모를 만나면서 이 나라 A의 지배권이 다시 추모에게로 넘어갔을 가능성. 그래서 먼저 홀본으로 이동해왔던 선 이주자 우태가 피땀 흘려 먼저 만들어 놓은 이 나라 A라는 기반이 바로 고구려라는 나라의 기반이 되었을 가능성.
한국사기. 주몽은 북부여에서 난리를 피하여 졸본부여로 왔다. 졸본부여 왕은 아들 없고 딸만 셋 있었는데 주몽이 뛰어난 인물임을 알고 딸을 그의 아내로 삼았다. 얼마 후 졸본부여 왕이 죽고 주몽이 졸본부여 왕 자리를 이었다. 이 기록을 보면요, 추모가 처음부터 나라를 세웠다라기보다는 지금 결혼을 통해서 원래 있던 나라를 인수인계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 기록에서 우태랑 소선호는 등장을 안 하죠. 우태는 다른 버전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거고 이건 우태 소선호 미등장 버전의 기록이긴 한데, 하지만 건국이라기보단 원래 있던 나라를 받아먹은 거다, 인수인계한 거다 라는 게 이 기록의 뼈대죠. 이게 괜히 밑도 끝도 없이 후대에 대대로 전해지게 된 기록인 게 아니라, 비록 우태 미등장 버전이긴 하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일정 정도의 사실을 일부라도 반영하고 있다면, 즉 고구려는 이렇게 기존에 먼저 만들어져 있던 모종의 나라를 인수인계받아 시작하게 된 나라였다는 이 내용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라면, 우태가 먼저 만들었을 나라 A, 우태는 백제의 최초 뿌리 창시자인가, 아니면 혹시 고구려라는 거대한 시작을 가능하게 한 그 우선적 뿌리 토대도 구축했던 사람인가? 고구려 건국자 추모는 해부루 서손 선배 우태가 구축한 토대를 인수인계 받아먹은 건가? 나중에 온조 비류 소선호가 고구려를 이탈할 때 끌고 내려가는 세력도 이 나라 A의 최초 주축이 되었던 사람들이 중심이었다라고 볼 여지도 생기죠. 그럼 우태가 먼저 만들었던 이 나라 A는 무려 백제 고구려 양쪽 모두의 기반이 되었던 건가? 그리고 온조라는 인물, 지금 말씀드렸던 이 구도, 이 가설대로면 초곡의 고위계가 아니라 온족의 비류 우태계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의문점, 온조는 왜 이쪽 우수 우복 등등 이쪽 라인들처럼 아버지 성씨인 우씨를 따르지 않고 부여씨라고 바꿨는가? 왜 자신의 생부, 친아버지 우태를 부정한 건가? 그리고 온조 본인도 형 비류하고 상당한 갈등을 겪었을 것을 암시하는 그 기록, 기록 자체에는 신하들하고 비류하고 한판 붙었다고 나왔지만 그 신하들이 추대한 게 또 온조니까, 아까 온조가 우태의 둘째 아들이라고 했었죠? 둘째 아들. 온조가 우태의 친아들이 아니었을 가능성. 계루왕 둘째 아들 고이왕이 계루왕 아들이 아니었던 것처럼, 초고계인 구수왕 둘째 아들 비류 왕이 사실은 구수왕 아들이 아니었던 것처럼, 친아들이 아닌데 어거지로 아들이라고 끼워 맞춘 아들을 둘째 아들이라고 표기하는 그 전통은 혹시 둘째 아들 온조로부터 비롯된 게 아닐까? 한국 사기에 보면 온조가 추모, 주몽의 친아들이다, 추모가 온조의 생부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백제의 시조는 온조왕이다. 그의 아버지는 추모 혹은 주몽이라고 한다. 주몽이 난을 피하여 졸본부여로 왔는데 졸본부여왕 둘째 딸을 아내로 삼았다. 아들을 둘 낳았는데 마지가 비류, 둘째가 온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여기도 둘째라고 비록 나와는 있습니다만, 여튼 이대로면 비류, 온조의 친아버지 생부가 추모가 되는 거예요. 널리 알려진 비류, 온조가 우태, 소선호의 두 아들이라고 했던 그 얘기랑은 완전히 다르죠. 사실 진실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왜 이 두 개의 이야기가 둘 다 전해지느냐 이거예요. 비류, 온조의 생부는 과연 우태냐 추모냐? 추모 아니면 우태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왜 아버지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두 개의 이야기가 전해지냐? 그리고 온조는 왜 형 비류와는 달리 성씨를 부여씨로 바꿨을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왜 온조랑 비류는 갈라섰을까? 둘은 왜 싸웠을까? 혹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모두 전해지는 것은 진실이 반반 섞였기 때문이 아닐까? 두 이야기가 각각 절반의 진실을 나눠서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진짜 생부가 누구냐? 비류의 생부는 우태, 온조의 생부는 추모. 다만 둘 다 어머니는 소선호. 이거 아니었을까? 삼국사기 기원전 18년 온조왕이 동명왕의 사당을 세웠다. 이 기록을 보통 추모가 아니라 부여시조 동명의 사당 세운 거라고 대부분 보는데 물론 온조가 부여시를 표방한 걸 봤을 때는 부여시조 동명 사당인 게 유력하긴 한데요. 근데요. 추모도 동명성왕이다 하면서 동명하고 동일시 되는 작업이 된 사람이거든요. 이 얘기는 추모 본인 혹은 추모의 추종 세력들이 동명을 매우 좋아했다. 매우 동명하고 일치화시키고 싶어 했다. 라는 이야기이겠죠. 즉, 설령 여기 이 동명이 추모 본인이 직접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온조는 추모 본인 혹은 추모 추종 세력들하고 취향은 같았던 거죠. 그리고 이 사당 건립 시기가요, 대단히 공교롭게도 추모가 사망을 기원전 19년에 합니다. 사망 바로 다음에죠. 우연치고는 너무 공교로운 우연이죠. 아까 백제 수도에 구태, 우태 사당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건 이쪽 비류계에서 만들었고 동명왕의 사당은 온조가 만들었다고 나오죠. 비록 어머니는 소선호로 갔지만 이 둘은 아버지가 달랐던 것 아니냐. 다만 온조가 아버지 성씨 고씨를 따르지 않은 것은 내가 아닌 유리를 택한 그러한 애증의 반영. 가설. 소선호가 첫 번째 결혼을 우태랑 해서 비류를 낳았다. 근데 사별하고 우태 사망. 그리고 추모랑 두 번째 결혼을 해서 추모랑 온조를 낳았다. 이들은 배다른이 아닌 배 같은,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만 다른 이부 형제. 그럼 온조는 왜 아버지도 다른 비류하고 같이 고구려를 떠나 남하하게 되었는가? 아버지 추모가 내 엄마 소선호가 아닌 다른 여자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들 유리가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태자 자리를 먹어버리니까 비류도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지만 그건 온조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여 이 둘은 그래도 어머니 소선호라는 공통점이 있으니 같이 남아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다르다는 그 거대한 차이 때문에 후일 분란을 일으키고 갈라선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 온조계와 비류계의 백제 내에서의 길고 긴 처절한 대립의 시작이 된다. 근데 이 가설이 상당히 많은 걸 설명해주고 있지만 약점이 있어요. 무조건 정답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무슨 약점이냐면 이 가설의 하나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둘째 아들이라고 표기된 이 고이 비류왕들은 실제 아들이 아니다. 그런 아버지 조작을 한 이유는 우태계 비류계를 온조계로 밀어넣기 위해서라는 건데, 근데 그러면 이 왕은 뭡니까? 근초고왕. 근초고왕도 둘째 아들이었잖아요. 비류왕의 둘째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가설대로면 비류왕의 아들이 아니란 얘긴데,
근데 이쪽 둘째 아들들은 우태비류계를 온조계로 넣다 보니까 그렇게 쓴 거였다면, 즉 원래는 우태비류계의 아들들이라 이거죠. 여기 둘째 아들 근초고왕은 그러면 근초고왕이 백제 역사를 처음 쓴 사람이니까 동생이었던 온조를 최초 시조라고 정립시킨 게 근초고왕일 거고, 본인도 초고를 따르는 근초고라고 하니까 온조 계임은 명백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둘째 아들이라고 조작을 할 거면 왜 굳이 이쪽 우태비류계의 왕인 비류왕 아들이라고 조작을 하냐? 온조계 왕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이쪽의 둘째 아들이라고 조작하는 게 훨씬 말이 맞지 않나? 그리고 근초고 왕이 비류왕 아들이 아니라면 근초고 왕의 아버지도 조작이 일어났다는 얘긴데, 그럼 근초고 왕 본인이 자기 아버지를 조작했다는 거냐? 물론 자기 스스로 자기 아버지를 조작할 수도 있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럼 근초고 왕의 진짜 아버지는 대체 누구냐? 대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어차피 조작을 할 거면 온조계에서 가져오면 되는데 온조계에서 못 가져오고 비류계 아버지를 가져온 거냐? 기묘한 건 근이라는 걸 붙이면서 앞에 왕 이름을 따라한 그 첫 번째가 근초고왕이라는 겁니다. 근구수는 14죠. 근초고왕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근모모는 근초고왕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12명 왕은 다 자기 이름대로 갔는데 왜 근초고왕은 아무도 안 했던 자기가 최초로 이름 따라 하기를 했던 것일까? 온조계에서 아버지를 못 가져온 것과 최초의 이름 따라 하기 왕이라는 것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대체 근초고왕 그의 진짜 생각, 진짜 의도,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는 왜 역사를 써야만, 역사를 만들어야만 했을까? 오늘 소개드린 이 가설은 그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파고 들어가는 분석이 있는데 그것도 추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죠. 사실 설들이나 분석을 할 때 그 B설을 이해하기 위해선 A설을 먼저 알고 가야 B가 이해되는 그런 순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양파 껍질 벗기듯 순차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시는 테마를 계속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을 보면서 좋아하시는 테마 위주로 계속적 진행 여부를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다는 반응이 있으시면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더 깊고 재밌는 분석들을 순차적으로 더 소개해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보면 가설이나 추정을 왜 소개하냐? 확실한 절대 정답만을 얘기해야지.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들도 아주 간혹 보이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역사는 물론이고 학문, 연구라는 것이 뭔지 기초 중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인류는 200만 년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교과서의 정답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400만 년 혹은 그 이상이라고 가르칩니다. 정답이 바뀐 거죠. 아까의 그 오직 정답만 얘기해라 라는 사람들 놀리면 100년, 1000년, 만년 지나도 계속 인류는 200만 년 만이 절대 정답이다 이러고만 마냥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학문, 연구라는 것에 대해 무지한 이야기입니까? 양자역학도 처음에는 막스 플랑크의 그 어처구니 없는 가설, 본인조차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가설에서 출발을 한 것 아닙니까? 뭔가 하나가 나왔어. 혹은 원래 있던 거라도 이전에는 쭉 남들은 그 차이를 잘 인지 못했던 어떤 포인트가 하나 새롭게 눈에 들어왔어. 그러면 예전엔 다 A라고만 생각했는데
혹시 B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인간이 하늘을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늘 나는 기계가 가능하지도 않을까? 학문, 연구, 인류의 발전에 있어서 가설을 한번 세워보고 그것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각도로 생각해 보는 건 너무나 필수적인 하나의 기본 과정입니다. 제가 다루는 사료들,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삼국사기는 우리의 최고 정사사서고 삼국유사도 우리 역사에서 이것 빼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역사는 철학은 모든 지식은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저의 강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극소수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2% 3% 미만의 극소수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으면 인류는 아직도 돌도끼나 휘두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럼 제가 역사, 철학, 교육 강의하고 있는데 그럼 모든 강의 내용을 다 삼국사기 그대로 줄줄 읽기만 해야 하고 제가 예전에 한 마키아벨리 책 그거 그저 줄줄 읽기만 해야 합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무조건 강의는 다 줄줄 읽는 스타일의 오디오북만 해야 해요? 근데 대부분 역사, 철학, 교육 방송들이 그래요. 그냥 읽기만 합니다. 뭐 이렇게 써 있다. 근데 그건 그 책을 쓴 원저자들도 바라지 않았던 일입니다. 우리의 정사, 한국사학이 아까 보세요. 백제 시조설 3개 소개해주고 나도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다. 니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이러잖아요. 아니 김부식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절대 정답 외엔 생각도 하지 마라. 말이 됩니까?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대철학자, 정사사서의 저자라고 해도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그 위대한 저자들보다 뛰어나진 않지만 다른 시각은 가질 수 있죠. 다른 시각으로 그 철학책, 정사사서 저자들이 못 커버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그 저자들에 반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저자들과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이죠.